택시비 대신 이걸로 대신 해줄 수 있을까? 도윤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습니다. 지갑을 놓고 내린 손님도 있고 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투라니요. 그것도 저렇게 오래된 것이라니요. 현금은 없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묻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이 안에 제가 평생 들고 다닌 게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눈에는 부탁이 아니라 오래된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이상하게 오래전 기억이 더 또렷해지곤 합니다. 빗물이 도로 위에 얇게 번져나가면 세월도 함께 번져 사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잊으려던 얼굴 하나가 선명해지곤 하지요. 서울 동대문 근처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거의 끊겼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택시는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누군가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도로 위를 떠돌아야 하니까요. 강도윤은 오늘도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27의 나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세상으로 밀려나온 청년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 말이 붙는 순간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18이 되던 해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던 것 같다고 그는 가끔 중얼거리곤 합니다. 운전석 위에 놓인 작은 방향제에서는 싸한 레몬 향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와이퍼는 일정한 박자로 유리창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되는 소리가 묘하게 사람을 잠기게 합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누군가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날도 콜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명지종합병원 정문입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병원 앞 콜은 되게 조용합니다. 보호자가 지친 얼굴로 타거나 노인이 혼자 올라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굵어지고 있었고 병원 앞 가로수는 물기를 머금은 채 어둡게 서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작은 체구의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회색 스웨터 위에는 낡은 카디건을 겹쳐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우산을 접으시며 천천히 택시 문을 여셨습니다. 성북동으로 가주실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차 안에는 잠시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듯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 오래된 기다림이 묻어 있었고 도윤은 이유 없이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본 사람만이 가지는 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버 세대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기다림이란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자식이 군대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던 시간, 유학 간 아이의 전화를 기다리던 밤, 연락 끊긴 가족의 소식을 붙들고 살던 날들. 그 기다림은 나이를 먹는다고 옅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더해질수록 단단해집니다. 도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를 기다리셨을까? 성북동 오래된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에는 21,7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세우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1,700원 나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여셨습니다.
작은 지갑을 꺼내시더니 안을 몇 번이나 뒤적이셨습니다. 동전 몇 개가 떨어졌고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는데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오래 접혀 있었는지 주름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성물을 건네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이걸 대신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습니다. 지갑을 놓고 내린 손님도 있고 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투라니요. 그것도 저렇게 오래된 것이라니요. 현금은 없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묻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이 안에 제가 평생 들고 다닌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루 14시간 운전하며 모아도 월세와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더 벌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투 하나를 대신 받는다는 건 어쩌면 손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노인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부탁이 아니라 오래된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수십 년 기다리다 이제야 손을 내미는 사람처럼요. 도윤은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아니면 노인의 손에서 전해진 체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우산을 펴는 손길이 느렸습니다. 몇 걸음 걷다 말고 다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설명할 수 없이 저릿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노인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북동 골목길 끝에서 그 모습은 빗속으로 사라졌고 도윤은 신호에 멈춰선 채 조수석의 노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에게.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가족으로 불려본 적 없는 이름이 누군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더 거세졌습니다. 그날 새벽 도윤은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래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 하나가 빗물처럼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도로 위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희미한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코를 받지 못하고 차를 한적한 공영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계속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수석 위에 놓인 봉투는 여전히 젖은 채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약간 말려 있었고 오래된 풀 자국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도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세월이 접혀 들어간 물건이라는 것을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도윤은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열어야 할지 열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모르는 상태가 더 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어르신분들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편지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군대 간 아들의 첫 편지, 병원에서 건네받은 진단서 봉투,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윤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잡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 안의 조명이 약하게 흔들렸고 그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많이 바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배경으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천막이 뒤로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젊은 부부와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눈 밑 오른쪽에 작은 점 하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무심코 만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설마. 입 밖으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봄, 우리 준호와 함께. 준호. 도윤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강도윤으로 살아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아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번째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또다시 멈추었습니다. 예금주 이름, 강도윤, 개명 전 이름 이준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개명 전이라는 말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뒤에 다른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은 단순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 입금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매달 잊지 않고 촛불 하나를 켜듯 조용히 쌓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잔액은 2억 3천만 원. 도윤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일까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빚도 갚고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새벽까지 운전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은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제야?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기다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요. 너무 늦은 사과는 받는 사람의 가슴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살아생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물어야 할까요? 반가움일까요? 원망일까요? 도윤은 봉투 안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접힌 편지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펼쳐졌다 접힌 듯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이 편지를 읽는다면 준호야.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새벽의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또다시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법입니다. 생일에 부모가 오지 않아도
면회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표정을 바꾸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도윤 역시 그 법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접힌 마음 한쪽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사실이라면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27년간 혼자로 살아온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나이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시장 천막 아래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던 느낌이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조금 전 우리 어머니 모셔다 주신 기사님이신가요? 차분하지만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사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도윤이라고 계속요. 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이제 막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과 아침 사이의 그 무모한 시간, 세상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밤도 이미 물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 통장의 숫자, 그리고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문장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밤새 생각에 잠기면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음만 늙어간다는 것을요. 젊은 날에는 분노로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더 무겁게 내려앉지 않으셨습니까? 도윤은 아직 젊었지만 그 밤만큼은 오래 산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북동 골목길로 다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착각이라면 어쩌나, 혹시 또다시 기대했다가 무너진다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이미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북동 주택가는 낮이 되어도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담벼락에는 덩굴이 얽혀 있었고 골목 끝에는 작은 슈퍼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젯밤 그 노인을 내려주었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붉은 벽돌집이었습니다. 대문 위에는 낡은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최말순. 문패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글자가 오늘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월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도윤은 대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혹시 문이 열리지 않으면, 혹시 치매 노인의 헛소리였다는 말만 듣게 되면 자신이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 기사님이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네, 어제 모셔다 드렸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은 잠시 도윤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어머니가 밤새 기사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니요. 누군가가 밤을 새워 자신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던가? 도윤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기억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본 적 있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느냐? 어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햇살이 약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불을 덮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도윤을 향하는 순간 묘한 떨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그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이름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을 선뜻 받아들이기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듯 또 스스로를 지키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내 손자다. 그 말은 단정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년을 되뇌어온 사람의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아시지요.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마음은 시간이 지워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이의 얼굴은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다는 것을요. 노인의 눈에는 후회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누군가를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중년 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째 같은 말을 하세요. 시장 화재 때 손자를 잃어버렸다고요. 그 뒤로 매달 통장에 돈을 넣으셨어요. 도윤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혹시 그날 화재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 시동생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살이던 아이가 사라졌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이 방 안으로 들어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적힌 문장, 시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 그 짧은 문장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떨며 도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한 번만 손 잡아보자. 그 부탁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른 손이 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체온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따뜻한 손을 잡고 있던 어린아이의 감각,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뜨거움.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손이 정말 자신의 뿌리라면, 혹시라도 이 집이 자신의 시작이라면, 그러나 동시에 만약 이 모든 것이 착각이라면,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가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손을 놓쳤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쳤다는 말은 참 묘합니다. 실수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무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을 한번 놓친 순간이 평생의 후회가 되는 일.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아마 가슴이 먼저 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말수는 도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고 혈관은 가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쇠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죄책감이 다시 살아난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의 속도가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았지.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너는 사탕 달라고 울고 있었고 도윤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사탕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왜 막대 사탕을 유독 좋아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가 설명되지 않던 기억의 빈칸을 살짝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올라왔지. 사람들 소리가 뒤섞이고 누가 밀쳤는지도 모른다. 내가 너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듣는 사람도 짐작이 갔습니다. 실버세대 분들 중에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이를 잠깐 놓쳤던 순간, 차가 갑자기 멈춰서던 찰나, 병원에서 의사가 입을 떼기 전에 몇 초, 그 몇 초가 평생의 시간이 되는 법이지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그날 잃어버린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 뒤로는?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선뜻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경계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이야기하시면 힘드세요. 말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 그 단호함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마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여성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손자를 찾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능성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무서웠습니다. 기대했다가 또다시 부정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번에는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서랍 좀 열어보자. 방 한쪽에 오래된 장롱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복사된 문서, 병원 기록, 신문 스크랩까지 한 사람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받은 거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1999년 국제시장 화재 사건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남 3세. 그 이름 아래에는 작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도윤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사망 추정. 그 문장이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고아원 기록에는 분명히 화재 현장에서 발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종자 명단에는 사망 추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적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미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시동생 부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경찰은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말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지 않았다. 내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망 추정이라면 법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발견된 아이와 실종된 아이가 같은 인물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양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익명인계. 발견된 아이가 어느 경로로 고아원에 인계되었는지 기록은 매우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미상, 인계자 불명. 존재하지 않아야 할 공백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기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실종자는 사망 추정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에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저를 인계했는지요. 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설마. 미영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그날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면, 혹시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기록을 바꿨다면, 도윤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손자를 찾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할 기록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가 이상했다. 그 말은 방 안을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보험 이야기를 했다. 그 한 문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사람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보험 서류를 들여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병원비를 대비해서 혹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보험이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사고 직전에 흘러나왔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최말순의 방 안은 갑자기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시장 화재 당일 아침에 보험 이야기를 꺼냈다는 말.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아침이었지.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보험을 더 들어야 한다고 했어. 가게도 힘들고 빚도 많다면서.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IMF를 겪은 세대였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하루아침에 가게를 접어야 했고 보증을 잘못 서면 집 한 채가 날아가던 시절이었지요. 빚이라는 것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도윤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 그런데 밤이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전화도 많이 왔고 그때까지도 말수는 아들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믿는 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자식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나는 그저 내 아버지가 힘들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 말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인 법입니다. 그러나 미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들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게 화재 보험이요? 네. 가게와 집, 그리고 사망보험까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망보험. 그렇다면 그 화재로 누군가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는 실종이었고 사망 추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말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한참 뒤에야 알았지. 보험금 일부가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걸. 그 한 문장에 실버세대의 한숨이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식이 남긴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본 분들, 혹은 자식의 잘못을 대신 안고 살아보신 분들께는 익숙한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수령인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급일은 화재 발생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아이에 대한 보험도 있었습니까? 자신의 입에서 그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에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뒤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망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사망으로 확정되었다면 보험금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종이었기에 추정일 뿐이었기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아이를 일부러 빼돌렸다면, 혹시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말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말하지 말거라.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이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아들이 의도적으로 아이를 내버려 두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순간 그 어머니의 삶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미 방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록의 공백, 보험금 지급 시점, 사망 추정 처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최근에 찾은 겁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녹취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화재 직후 경찰 조사 내용 일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을수록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슬픔이 담겨야 하는데 그 기록에는 감정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조하게 정리된 문장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버지. 만약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찾지 않았다면, 만약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면,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쉽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천천히 도윤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알아야겠지. 그 문장이 조용히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가족을 찾는 일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거짓, 그리고 그 결과로 흩어진 한 아이의 인생.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면.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래된 창틀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시간이 지금 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불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왜 이제야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한다는 말은 쉽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자식의 입시 발표를 기다리던 밤, 수술실 불이 꺼지기를 바라며 복도를 서성이던 그 마음을요. 기다림은 언제나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DNA 검사는 재훈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외손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일이 감정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후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이성적이었지만 동시에 애틋했습니다. 재훈 역시 이 집안의 시간을 짊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 모든 이야기는 허공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맞다고 나오면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 변화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혼자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검사실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흰 벽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무심한 형광등 불빛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나십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말순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겁날 게 뭐가 있겠느냐? 다만 내가 상처받을까 그게 걱정이지. 그 말은 실버세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처받는 건 괜찮지만 자식과 손자가 아파하는 건 견디기 어려운 법이지 않습니까? 체열은 금세 끝났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도윤은 묘하게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며 혼자 울음을 삼키던 날들, 보호자가 없던 자리,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던 시간,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가슴 한쪽이 시큰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며칠 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길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택시를 몰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무심코 우리 아들이요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가족 이야기, 부모 이야기, 그런 말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이해하실 겁니다. 자식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장 먼저 가슴을 건드리는 주제이지요. 자식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대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도윤의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재훈이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잠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두 분은 생물학적 조성관계로 확인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99.98% 일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수치였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도 컸습니다. 말순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말이냐?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으면서도 믿기 두려운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듯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없었던 뿌리가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손자였습니다. 누군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과거 기록과 대조해 보면 화재 당시 발견된 아동과 실종 아동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문장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조용히 흘렀지만 30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기다림, 자책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아이였을 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이 밀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DNA는 혈연을 증명했지만 30년의 공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침묵, 그 빈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말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도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 괜찮다. 그러나 도윤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은 아니라는 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이 열렸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그 기쁨이 오랜 상처 위에 내려앉은 것이라면 그 아래에 묻혀있던 아픔이 함께 떠오르기 마련이지요.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식을 다시 만나는 기쁨 속에서도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가 하는 자책이 먼저 밀려온다는 것을요. DNA 결과가 나온 뒤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말순은 도윤의 얼굴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눈썹이며 눈매며 어린 시절 사진과 닮은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듯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과 안도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후회가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놓친다. 다시는 안 놓친다.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미 한 번 놓쳤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재훈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굳은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도윤 씨 아버지에 대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알아냈느냐? 재훈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화재 직전 채권자들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가게뿐 아니라 집까지 압류 얘기가 오갔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사가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삶이 뒤집히던 시절을요. 빚독촉 전화가 밤낮 없이 울리고 집 앞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던 날들을요. 그 절박함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였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윤은 조용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채권 내역, 독촉장, 보험 계약서 사본. 서류는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 직전에 가게 보험 금액이 상향 조정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방안을 갈라놓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해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모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믿음을 붙드는 몸부림처럼 들렸습니다. 실버세대의 마음은 참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등을 돌려도 부모만은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믿어주던 순간 세상이 나를 의심해도 내 편이 되어주던 사람. 그런 존재를 상상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정말이었다면요? 그 질문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저를 살려두고 일부러 찾지 않았다면요? 그 말은 방안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말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목소리가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앞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삼키기에는 27년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혼자 자란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묻습니다. 왜 나였는지, 왜 버려졌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실버세대 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눈을 붉히며 왜 그랬어요? 라고 물을 때 가슴이 내려앉는 그 순간을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세월을 통째로 꺼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말순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약했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은 여렸다. 실패를 견디지 못했지. 그 말에는 변명도 두둔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을 이해하려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유를 먼저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다. 그 애가 그렇게까지 몰렸다는 걸. 그 한 문장에 30년의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를 계속 찾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는 죄가 없으니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가 없어졌지 않느냐. 그건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다. 그 말은 실버세대의 언어였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손자의 상처를 대신 안고 남은 생을 속죄로 채우는 마음. 그것이 부모이고 조부모이지 않습니까? 도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버려진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죄책감이자 누군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는 화재 몇 달 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다시 멈췄습니다. 진실을 직접 들을 기회는 이제 영영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벽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불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았는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세 사람의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재회는 이제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손자는 기쁨이었지만 그 뒤에는 무너지는 아들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분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자식을 2번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라기보다 자신을 향한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과거는 묻어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의 집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지만 밤이 되면 벽과 바닥에서 오래된 시간이 스며 나오는 듯 하지요. 밤이 되면 잊고 지내던 생각이 유난히 또렷해지고 낮에는 버틸 수 있었던 마음도 밤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성북동 집에 머물렀습니다. 말순이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면 안 되겠느냐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발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또 한 번 놓치면 정말 끝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올라왔고 오래된 반찬통에서 꺼낸 나물 몇 가지가 상위에 놓였습니다. 말수는 몇 번이나 도윤의 밥그릇을 채우려 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가 이렇게 큰 줄도 모르고 나는.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엇이 입으로 들어가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 질문이 가슴을 쳤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는 혼자였습니다. 생일도 졸업식도 아픈 날도 모두 혼자 버텼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결국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왜 이제야 찾으셨습니까?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국그릇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조용히 시작한 말이 점점 쌓여왔던 감정으로 번져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생일에 아무도 안 오더군요. 면회 명단에 제 이름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부모가 오면 저는 창문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담담하게 말해졌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실버 세대 분들 중에도 혹시 자식을 먼 곳에 보내고 돌아오는 날을 세며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배 나왔습니다. 지원금 몇 푼 들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월세가 밀리면 쫓겨날까봐 하루에 14시간씩 운전했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 질문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기에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찾았다, 계속 찾았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변명과 눈물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서도 가고 복지관도 다녔다. 이름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해서 기록도 뒤졌다. 그런데 그 뒤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실버 세대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고 정보도 빠르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찾고 싶어도 닿을 방법이 없던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제가 사망 추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바로잡을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 문장은 칼날처럼 얇았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는 걸 믿지 않았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믿는 것과 찾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이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울면서 왜 그랬어요? 라고 묻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을요. 잘못이 아니었어도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면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말수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늙었다. 무능했다. 끝까지 못 찾았다. 그게 내 죄다. 그 말에는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골목길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27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마음, 아무도 찾지 않았다고 믿어온 시간, 그리고 지금에서야 들은 미안하다는 말. 왜 이제야?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화를 내셔도 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평생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을 넣으셨습니다. 혹시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는 아이로 남지 않게 하겠다고. 그 말이 가슴을 또 한 번 쳤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아래 다른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하게 되는 마음,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지지 않는 감정.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잘못과 사랑이 함께 얽혀 있고 상처와 기다림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도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아주 작은 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낮에는 분주함이 생각을 덮어주지만 밤에는 숨길 곳이 없지요. 잠자리에 누우면 오래전 선택 하나가 다시 떠오르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때 다른 말을 했더라면,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되짚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쪽에서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다는 건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기대가 없다면 사람은 화조차 내지 않게 되지요. 그때 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입니다. 사고 나기 몇 달 전 제 아버지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입니다.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조용한 거실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울리고 있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나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가르듯 퍼졌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빚이 감당이 안 됩니다. 가게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보험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말순의 방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목소리를 들으신 듯 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 했습니다. 불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습니다. 나는 아이 손을 놓쳤습니다. 그 문장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이 달랐습니다. 형님, 사실은 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오려다가 무서웠습니다. 불길이 너무 셌습니다. 순간 나만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를 밀어냈는지 손을 놓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나 혼자 먼저 나왔습니다. 그 고백은 짧았지만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도윤의 손이 서서히 주먹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결이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분노가 아니라 선택당했다는 충격이었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이해하실지도 모릅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의 아픔을요. 부모는 언제나 강하고 옳은 존재라고 믿고 싶지만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자식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녹음은 이어졌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를 찾으러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비겁함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보험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멈추었습니다. 거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덮기 위해 사망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악이라기보다 비겁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아이는 기록에서 사라졌고 27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말순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들었다. 그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애는 끝까지 약했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흘려온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었다. 그게 다행이다.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밀어냈다는 겁니까?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밀어냈는지 놓쳤는지 그 아이도 모른다 했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은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닿지는 않았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잘못을 한 자식도 그 자식이 두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을요. 미워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은 분노도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지요. 거실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아버지가 끝까지 아이를 붙잡았다면 두 사람 모두 화재 속에서 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선택은 비겁했지만 그 선택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아이러니.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겠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데 평생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한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이제 이 세 사람이 나누어 안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고요가 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해지지요. 그러나 그 고요가 진짜 평온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큰 싸움 뒤에 찾아오는 침묵이 화해인지 체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을요. 녹음 파일을 들은 뒤 집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이제야 입으로 확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거실 바닥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고 대신 깊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27년의 시간과 30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맞물렸으니 쉽게 정리될 리가 없지요. 도윤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어딘가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은 감사하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는 계산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은 생에 대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당장 무엇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재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말수는 몇 번이나 방문을 열고 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는지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버세대의 마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자꾸 확인하게 되지요.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오랜만에 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생일은 지났겠지. 그래도 끓여보고 싶었다. 그 말에 도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 누가 처음 생일을 축하해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아이들 생일을 한꺼번에 챙겼습니다. 케이크 위 촛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는 마음을요. 설령 자식이 멀리 있어도 국을 끓이며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중얼거리는 그 마음을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은 따뜻했고 약간 짰습니다. 그러나 그 맛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말순의 물음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아진 듯 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잠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재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역시 조용히 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평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미영이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다시 긴장되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서류입니까?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금 일부로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영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빚을 정리하면서 부족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이 담보로 잡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었습니다. 지금은요? 재훈이 대신 물었습니다. 상환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압류 통보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 한마디에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식의 빚을 대신 갚으려다 결국 집까지 위험해진 상황.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자식을 돕겠다고 내어준 돈이 나중에는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순간을요. 도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질문은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미영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갚을 수는 있었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돈을 쓰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은 배려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도 돈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통장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0년간 모은 돈. 그 돈은 손자를 위해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지키는 데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집이 제 시작이라면.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집이 사라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말순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화해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용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 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돈과 빚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던 밤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하나의 장면에 붙들려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날의 선택에, 어떤 이는 그날의 침묵에 묶여 살아가지요. 자식이 모르는 사이 부모가 대신 짊어졌던 비밀 하나쯤은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야기, 끝까지 가져가려 했던 후회 말입니다. 집 담보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거워진 뒤 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새벽녘 기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방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은 어둑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반쯤 덮은 채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래 미뤄온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이제 와서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 싶었습니다. 더 이상 놀랄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늘 그런 확신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날 불이 나기 전 말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나는 보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께서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이 많았다. 장사는 안 됐고 독촉장이 쌓였다. 나는 집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고백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이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무너질까봐, 집안이 무너질까봐 마지막 보루라도 지키려 했던 마음을요. 그 마음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는 순간을요. 보험을 더 들자고 내가 말했다. 그 말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혹시라도 큰일이 나면 보험금으로 빚을 막자고.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비겁함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불은?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불은 내 아버지가 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생각하게 만든 건 나였다. 그 말은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애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보험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빚이 무서웠다. 집을 잃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자식을 몰아붙였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가슴이 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자식을 더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는 자책을요.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비겁함,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할머니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쌓여 한 아이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말수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거짓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 문장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아이,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의 두려움과 선택이 함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찾고 싶었지만 무서웠던 거군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비겁했다. 나는 비겁하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둘 다 무서웠다. 그 고백은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미화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아마 마음이 복잡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식이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또 다른 용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은 용서의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 놓여진 거군요. 말수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돌아왔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덮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손을 놓은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손을 놓게 했고 침묵이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이 다시 맞잡혔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며 멈출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을 쌓을 것인지. 사람은 결국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기다리고 중년에는 자식의 안정을 기다리며 노년에는 소식 하나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란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집안의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과거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며 도윤이 택시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는 말이 자연스레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27년을 건너온 문장이었습니다. 도윤 역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까지 운전은 했지만 퇴근 후 돌아올 집이 생겼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을 바라보며 골목을 들어설 때 묘하게 가슴이 놓였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 왔느냐 하고 묻는 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그것이 아무리 짧은 인사라도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여니 안에는 작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것이었다. 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기념으로 산 시계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고 가죽줄은 낡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이걸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물음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받아야지. 이제 내 것이니까. 그 말은 단순한 물건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졌던 시간을 이어붙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재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역시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 문제는 남아 있었고 해결해야 할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을 다시 갈라놓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은 통장에 모인 돈의 일부를 꺼내 집 담보대출을 정리했습니다. 말수는 몇 번이나 만류했습니다. 그건 내 돈이다. 내 삶을 위해 써야지.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삶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라면 지키는 것도 제 몫 아닙니까? 그 말은 젊은이의 선언이 아니라 가족이 된 사람의 책임처럼 들렸습니다. 실버세대 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자식이 이제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것을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말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너는 다시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이 찾아옵니다. 기다림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문패를 새로 달았습니다. 최말순 강도윤. 나란히 적힌 두 이름은 과거와 현재가 맞닿아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과거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도윤은 그날 밤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속에 놓였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끝에서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기다리던 자리에서 이제는 손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리로, 그리고 그 기다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느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30년의 시간과 27년의 외로움, 그리고 남은 생의 다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대답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문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